일단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모두 등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급 그러니까 코로나가 가장 시발이었죠. 근데 그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인제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잡힐 줄 알았는데 전쟁, 음.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우크라이나 쪽에 전쟁도 일어나고, 뭐 중국 쪽에 2차 락다운도 생기고, 뭐 중국은 그냥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사실 전 세계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지역인데, 중국이 이렇게 막혀 버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또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거기에 인제 금리 인상이라는 뭐 연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어 뭐 하나의 어떻게 보면 패키지가 완성이 된 거죠. 세상에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악재는 한꺼번에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지금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 둘씩 이 이슈들이 해결이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주가도 회복되고 분위기가 조금은 반등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문제는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이게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됩니다. 근데 네. 만약에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이제 시장 금리가 인제 채권 금리인데, 채권 금리가 현재 뭐 3%를 조금 넘는 수준까지 지금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시장 금리가 뭐 4% 5% 계속해서 뛰게 되면 결국 국채 금리가 그 주식의 그 멀티플을 앞서 나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그 국채 금리가 예전에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한 1-2년 전만 해도. 네. 이 국채도 멀티플을 우리가 매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그 100 을요 1.5, 그러니까 국채 금리로 나누면 멀티플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채 금리가 1.5% 였다 이럴 때는 100을 1.5로 나누면 66이 나오거든요. 자, 네. 이 얘기는 66년 동안 국채를 우리가 투자를 해야 투자 금액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 그 주식 투자할 때 멀티플을 PER을 보잖아요. PE 네. 레이시오. 그래서 PE 레이시오가 예를 들어서 25 배다 그러면 순이익을 계속해서 25년 동안 모으면 네. 나의 투자금이 회수가 된다. 이게 PER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국채 금리가 1.5% 밖에 되지 않았을 때는 그 국채의 멀티플은 66 배인데 이 어. 주식의 PER은 한 25 밖에 되지 않으니까 25 배도 비싸긴 하지만 66 배를 주고 채권 투자를 하니 25 배를 주고 이 조금은 위험하지만 주식을 투자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채 금리가 5% 까지 올라간다고 치면 어. 5%는 멀티플이 20 배죠. 100 20 나누기 배네요. 5니까. 그렇죠. 네. 20 배죠. 예. 그러면 안전 자산인데, 그 국채라는 것은 그 어. 원금이 보전이 되잖아요. 근데 원금이 보전이 되고 그 5%라는 이자를 매년 받을 수 있는 안전 자산이 멀티플이 20 배밖에 되지 않으면 과연 누가 음. 리스크가 많은 주식에 뭐 20 배를 주고 투자를 할까? 말이 안 되죠. 지금 음. 현재 그 미국 주식의 멀티플이 20 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잡히지 않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거라는 것을 시장이 인식하기 시작하면 국채 금리가 급등해 버리겠죠. 한 5%까지. 그렇게 네. 되면 추가적인 폭락을 피할 수가 없다.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인플레이션이다. 요렇게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저희가 뭐 단기적으로는 좀 그런 우려가 있고 뭐 인플레이션이 뭐 6 개월이든 1 년이든 뭐 예를 들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잡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게 그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잡히긴 잡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뭐 3 개월 만에 잡히는 건지 아니면 2년 후에 잡히는 건지 음. 5년 후에 잡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올해 안에 인플레이션이 시원하게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리세션 리스크도 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속화되거나 지나치게 장기화되면 결국은 걱정했던 경제 그 불황이라고 부르죠. 그 리세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참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참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기는 한데 혹시 만약에 지금 뭐 좀 현금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뭐 쪼금씩이라도 주식을 그래도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이렇게 관망을 하는 게 더 나아 보일까요? 뭐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그 분할 매수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어
주가를 우리가 그 차트에 나와 있는 선 아니면 이제 추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조금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주가가 이렇게 우리 차트를 보면 이게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고 이렇게 선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주가를 이제 좀 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실적은 우리가 EPS라고 부르죠. 네. earning per share라고 부르고 이제 멀티플은 PER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PE 레이쇼라고 부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곱하면 주가가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멀티플이라는 것은 프리미엄, 즉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매크로 상황이 굉장히 좋고 경기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투자자들의 이 센티먼트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좋아지면 멀티플은 계속 올라갑니다. 음. 그러다가 요즘처럼 우리가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악재는 다 나와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멀티플이 쭉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적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멀티플 때문에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공식으로 풀어놓고 보면요. 조금씩 분할 매수해야 할 종목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 있잖아요. 네. 지금 구글이 PE 레이쇼가 20배가 안 돼요. 아. 19.5배 정도 되거든요. 자, 네. 그런데 문제는 구글이 지난 5년 동안 평균 PE 레이쇼가 몇 배인지를 살펴보면 네. 30배가 넘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구글이라는 종목은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순이익의 30배 정도를 줘야 살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20배도 안 되게 그냥 굉장히 싸게 떨어진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계속해서 주식을 보유할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다면 현재 멀티플이 나중에 언젠가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멀티플이라는 것은 경제 상황이라든지 투자 분위기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결국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있었던 30배, 25배까지 이 멀티플은 상승할 게 굉장히 좀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좀 합당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멀티플이 그러면 혹시 뭐 앞으로 뭐 닷컴 버블 때처럼 멀티플이 영원히 지속될 거다. 20배 이상으로 못 올라간다. 그래서 구글은 영원히 PER이 20배에 머물 거다. 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PER 말고 옆에 하나 더 있잖아요. 실적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실적, 구글의 실적이 앞으로 5년 후 그리고 10년 후 지났을 때 지금 실적에서 1%도 올라가지 않을 확률이 어느 정도 음. 될까요? 거의 없을 거의 것 같은데요. 없다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 그 구글의 성장률을 보면 EPS가 계속 30% 40%씩 매년 올라가는데 우리가 조금 양보를 해서 그러면 이렇게 30-40%씩 못 올라가고 그러면 20%씩만 계속 올라간다. 매년.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가 이꼴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멀티플이 앞으로 10년 동안 영원히 20배에 머물러도 만약에 이 실적만 20%씩 매년 올라가면 주식의 주가는 이 구글의 주가는요. 매년 20%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좀 공포감에 쌓여 있는데 그냥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고 멀티플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5년, 10년 후에 회복이 안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좀 확신이 든다면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실적보다는 더 많은 순이익을 만들어낼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진짜 뭐 월 또 정액으로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뭐 분위기 이런 거 상관없이 좀 사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좀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또 지금 순간적으로 또 더 하락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구글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그 제가 대표님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이런 기업들, 주식들을 좀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으신가요? 아, 그 맞습니다.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으신 성장 건가요? 저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좋아하는 아, 투자자입니다. 어 뭐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네, 드릴까요? 네, 그 저는 이제 단기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에 대해서 이제 투자의 그 우리가 전략이라 그러죠. 논리가 있잖아요. 나는 왜 단기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나는 왜 장기 투자를 하는지 이거를 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단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부르죠. 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주식을 이제 선택을 해야죠. 보통 이제 단기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추세를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매크로 상황을 고려를 해서 어떤 주식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결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팬데믹 기간 동안은 이커머스 같은 데 투자를 하면 되겠죠. 아니면 네. 핀테크라든지. 그리고 뭐 팬데믹이 조금씩 이제 약해지는 모습을 보일 때는 호텔이라든지 항공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올해 2022년 같은 경우는 오일 가격이 뛰고 있으니까 뭐 음. 정유주 같은 데 투자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을 선택을 해요. 그 산업 섹터에서 잘 나가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어야 돼요. 단기 투자는 항상 이 손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예를 어. 들어서 3% 떨어지면, 아니면 5% 떨어지면 반드시 손절한다라고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정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올라갈 게 뻔하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손절을 해버려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익절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이 정유주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샀어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7%까지 올라갔다, 아니면 10%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7%가 됐던 10%가 됐던 나는 여기까지 올라가면 팔아버릴 거야라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떨어질 때는 3%, 5%에 만들어놨는데 올라갈 때는 7%, 10%에 만들어놨죠. 이게 의도적으로 그 손절에 대한 그 기준보다는 익절에 대한 기준이 더 높아야 되죠. 그래야 이제 어. 이게 반은 떨어지고 반이 올라가면 합해버리면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나는 10번을 트레이딩을 했을 때 5번만 맞으면 수익이 나는 거죠. 음. 올라갈 때 그 퍼센티지보다 떨어질 때 손절하는 퍼센티가 낮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제 단기 투자라고 보는데, 그러면 대표님 그 장기 투자도요. 손절을 정해 예, 예, 놓고 반드시 예, 지켜야 되는 이유는 예. 그게 더 떨어질 수도 있다기 때문에 딱 그걸 확실하게 정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음. 왜냐하면 이 그 모멘텀이라는 게 있는데 주식에는 한번 추세가 좋지 않으면 이게 한없이 떨어질 아. 수가 있거든요. 장기 투자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는 모멘텀 때문에 떨어졌어도 결국 모멘텀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멀티플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실적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실적만 확실하다면 결국 이게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몰라도 모멘텀이 다시 상승하는 날이 옵니다. 실적만 나올 수 있다면. 음. 근데 이제 단기 투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주일, 이틀, 3일, 한 달 이렇게 보고 하는 게 단기 투자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아,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네. 확실하게 지키고, 그러면 장기 투자는 이제 그 이익을 보고 가는 거고, 그거는 이제 이익에 따라서 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이 되고 또 정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장기 투자는 사실 룰은 비슷해요, 단기랑.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의 룰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단기를 얘기했을 때는 10번 트레이딩을 했잖아요. 뭐 100번 네. 트레이딩을 하든 10번 트레이딩을 하든 트레이딩을 여러 번 해야죠. 그래서 한 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음. 주식이. 그래서 반 정도는 익절을 하고 반 정도는 손절을 하면 결국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게 트레이딩이다. 저는 이렇게 네. 보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 투자는요, 10번, 100번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10개 이상, 그래서 최소한 한 10개에서, 저 같은 경우는 20개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어. 20개 이상의 종목을 매수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장기간 보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5년, 10년 이렇게 정해 놨어요. 그러면 10년이라고 생각을 해 보죠. 제가 10개의 주식을 사 놨는데 10년이 지났을 때 반만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를 골랐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10개 종목 중에 5개의 종목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5개 종목은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락한 종목은요, 밑에 막혀 있죠. 아까 단기 투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3%, 5% 바닥을 정해 놨었지만 장기 투자는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닥이 마이너스 100%로 막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장기 투자에서 5년, 10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떤 종목은 어. 200%, 어떤 종목은 300%, 500%, 뭐 때로는 운이 좋으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배거, 뭐 20배 오르는 종목, 이런 것까지 나머지 5종목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까 단기 투자에서는 3%에서 끊고 7%에서 끊었기 때문에 그 차익을 노리는 거라면, 장기 투자는 100%에서 저절로 어. 끊어지고 나머지는 200%, 300% 가니까 합쳐서 결국 50%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는 10번 트레이딩해서 5번만 맞으면 되는 거고, 장기 투자는 10개 투자했는데 5개만 맞으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아. 식으로 저는 생각해서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근데 우선 첫 번째 궁금한 점이 그 대표님께서 20개 투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저는 한 40개 있습니다. 40개 있으세요? 예, 예. 그거 다 이게 컨트롤이 되세요?
예, 뭐 아무래도 지금 직업이 하루 종일 어. 그 뭐 미국 주식에만 몰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뭐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요 대표님 또 궁금한 게 그러면 그 네. 40개 종목에서 그럼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그 하락을 많이 또 이제 주식이 한 개 있고 또 어떤 거는 뭐 운이 좋게도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또 물을 타는 건가요? 그 종목을 계속 장기로 가져가려면은 계속 뭔가 투자를 더 하는 그런 개념일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죠. 물을 아. 타면 안 되죠. 안 반대로 가야 타요. 됩니다. 왜냐면 우리 네. 지금 투자의 논리를 잠깐 생각해 보면 네. 떨어지는 종목은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100% 맡기고 올라가는 종목은 3 배, 4 배, 5배 올라갈 걸 기대하잖아요.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걸 더 사야죠. 떨어지는 걸 사면 안 되고. 어.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아 인제 제가 아까 네. 처음에 인제 질문하셨던 거에 답을 드리면 가치주보다 성장주를 좋아하는 투자자가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제가 트레이딩을 하면요. 성장주에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주 갖고 해도 되고 성장주 갖고 해도 되는데 제가 이 장기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치주를 가지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떨어지는 거 100%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장 폐지가 되면. 근데 올라가는 종목이 만약에 100%가 못 올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래서 가치주 갖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저는 떨어지는 종목이 반이 돼도 나머지 올라가는 종목이 200% 300% 500% 올라가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제 전략이. 네. 만약에 이게 그렇게까지 올라갈 만한 그 능력이 없는 주식이라면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2 배, 3 배, 4배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성장주를 가지고 해야 장기 투자는 유리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그 성장주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많이 떨어지죠. 그럼 가장 많이 그러면 떨어지죠. 그 성장주는 물을 타는 건가요? 물을 탄다는 표현은 안 맞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주식에 투자하는 기준은 아까 이제 구글을 예를 들었잖아요. 예. 구글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어. 예, 그래서 그 실적이 계속 그러니까 멀티플은 무시를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멀티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을 하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관심을 접어두고 과연 이 구글이 지금 현재 실적에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이 그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만약에 투입을 더 금액을 넣는다라는 거는 네. 주가를 보고 넣는다기보다는 그 매출이나 이익의 성장성 고런 거를 계속 팔로우하면서 더 돈을 넣는다 요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아. 시점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을 사는 게 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네. 이제 어떤 종목이 가장 지금 현재 그 실적에 상관없이 떨어졌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이 이 예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네. 종목이 한꺼번에 가라앉고 있죠. 이게 맞아요. 얼마나 좋은 종목인지 실적이 얼마나 향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뭐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뭐 마켓에서 시장 점유율은 넓어지는지 이거랑은 아무 상관도 없이 무조건 그냥 모든 종목이 폭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굉장히 좀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이유가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활용을 해서 좀 지나치게 실적에 비해서 떨어진 종목들, 멀티플이 많이 감소한 종목은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아까 그 포트폴리오 한 40 개의 기업들이 다 성장주인 건가요? 어 인제 뭐 성장주의 그 정의가 그거잖아요. 그 성장주의 정의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최소한 매년 매출과 수익이 뭐 10% 15% 20% 이 어. 이상은 올라가는 거. 아. 그래서 그 좀 애매할 때도 있어요. 과연 그 뭐 예를 들어서 디즈니다. 그럼 디즈니가 가치주인가 성장주인가 우리가 좀 판단의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성장주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최소한 2 자리 이상으로 하는 음. 종목들을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서 그 대표님 그 책에 또 되게 흥미로운 그 제목이 그 ETF 투자를 안 하신다고 ETF 투자를 예. 비선호하신다고 이렇게 딱 써져 있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그 40 맞습니다. 개 정도 하면은 ETF로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예. 이유도 좀 있으신가요? 예예. 저는 그 ETF를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확실하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이게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 때문인데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투자 수익이 유일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이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ETF를 할 것 같아요.
스파이라든지 QQQ라든지 뭐 이렇게 시장 지수 ETF에 투자하고 그냥 덮어두면 되죠. 20년 후에 수익률을 확인하면 되니까. 결국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냥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올라가는 그런 주식들은 다 ETF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할 텐데 저는 이 수익률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 수익률을 내는 것도 목표인데 그게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제가 그 책의 제목을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고 지었잖아요. 이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그 제목에 어떠한 뜻이 들어가 있냐면 이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한 과정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우리가 겪지 않고 만약에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은퇴 후의 삶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어떠한 취미 생활이라든지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은데 그중에서 일단 이 경제적인 부분은 미국 주식으로 좀 커버를 해 보자라는 의도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이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이 과정이 뭐냐면 이 뭐 매일매일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이 그 실적 보고가 됩니다. 어닝 리포트라 그러죠. 이 어닝 리포트가 발표될 때 과연 투자자로서 어떠한 그 기분을 느끼고 있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 저는 막 며칠부터 이렇게 막 설레거든요. 아 정말요? 아 이 예. 이틀 후에 구글이 만약에 어닝을 발표한다. 뭐 와. 테슬라가 어닝을 발표한다. 막 두근거려요. 어. 그러면 이 두근거린다는 게 물론 이제 이 어닝 결과 발표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두근거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와. 거는 너무나 재밌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네. 우리가 이게 그 놀이동산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타요. 그러면 롤러코스터 타는 이유가 이런 스릴감을 느끼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저는 ETF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런 스릴감. 그래서 어. 폭등하고 폭락하고 이 공부하고 실적이 잘 나와서 환호하고 이 성적표를 받는 기분으로 기다리고 기대감, 뭐 실망감, 좌절감 이런 그 과정 자체가 이 은퇴하고 나서 정말 필요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은퇴하고 나면 모든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인간관계도 협소해 주고 그러면 과연 어떠한 취미 생활을 누구랑 같이 하면서 즐거운 생활을 앞으로 우리는 뭐 100 세까지 산대잖아요, 은퇴한 다음에. 그럼 네. 앞으로 저는 지금 이제 50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50 년을 더 살 텐데 이 50 년을 어떠한 재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저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미래에 대한 모습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저는 그 네. 제가 진짜 그래도 한 수십 명, 몇백 명 이렇게 인터뷰한 것 같은데 대표님처럼 말씀하시는 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런 철학을 그러면은 네. 좀 다른 사람들도 좀 갖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럼요. 그럼요.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어. 유튜버라는 직업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어.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향력? 영향을 행사할 수 어. 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저 자신이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아. 예. 아.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총지배인 할 때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많이 했던 활동이 교육이었거든요. 직원들 네. 불러 놓고. 물론 인제 강제로 다 부르진 않았고 네. 이제 일 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3 시에요.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GM 클래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총지배인 교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수요일 날 3 시에 강당으로 오면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 오면 제가 매주 주제를 바꿔가면서 강의를 해 줬어요, 2 시간 동안. 어.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직원들이 좀 직장 생활도 성공적으로 만들고 인생도 조금 더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고 뭐 이러한 거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왔거든요. 이제 네.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일어나서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미주은을 열었는데 이 미주은이 갑자기 성장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저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이라는 그 새로운 투자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도 좀 누릴 수 있고 은퇴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5 년, 10 년, 20년 투자 생활을 계속하면서 좀 재미있게 인생을 꾸려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 그 말씀 들으면서 예. 뭔가 그 투자의 되게 근본적인 부분을 짚어주신 게 아닌가 되게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별 기업의 투자가 사실은 조금 그 투자하는 차원에서는 좀
그 어렵기도 하고 공부할 것도 많긴 한데 사실 그걸 해야지 진짜 투자라는 의미에 더 가깝게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음. 말씀하신 대로 한 개인의 삶을 봤을 때 은퇴 후에 그 개별 종목을 투자한다는 건 그 기업의 어떻게 보면 주인으로서 뭔가 계속 평생을 같이 간다는 그런 느낌도 들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랑, 나는 이제 월급도 물론 이제 결과물로 계속해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 직장 생활을 우리가 10 년, 뭐 20 년, 30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하게 되는데, 얼마나 이 과정을 재미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지배인 하시면서 그 3시에 그 강의를 하셨던 것도 그냥 스스로 결정을 하셔서 그냥 하신 건가요? 누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이사진이나 이런 데서 막 이사회를 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예. 예, 그때 인제 갑자기 GM 클래스라는 강의를 시작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인제 쪼끔 재미가 없어졌어요, 직장 생활이. 아, 왜냐면 이제 호텔리어라는 직업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정말 바닥부터 시작하거든요. 저 역시도 웨이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론트 데스크에 가면은 에이전트라 그래서 체크인 해 주고 체크아웃 해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역시도 인제 그런 식으로 가장 프런트 쪽에서 일을 하다가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뭐 슈퍼바이저도 되고, 나중에 부서장도 되고, 부총지배인도 되고, 이러다가 인제 총지배인이 됐는데, 총지배인 역할을 뭐 한 6-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제 꿈이 없어지는 거죠. 예. 항상 이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나는 이제 아직까지 나이도 40대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더 이상은 이제 꿈도 없고, 뭐 어떻게 보면 이 그 인생에 대한 새로운 재미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냥 결국 월급만 받기 위해서 다니는 셈이 되죠.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다른 목표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한 게, 그러면 얼마나 많은 후배를 좀 양성해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쪽에서 인제 인생의 재미를 찾기 시작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그 또 책에 보면은 그 행복 투자론이라는 걸 써 주셨잖아요. 예예. 지금 말씀해 주신 고런 게 좀 그 행복 투자론하고도 조금 이렇게 결을 같이 하는 걸까요? 그렇죠. 제가 첫 번째 그 책을 썼을 때도 그런 네. 생각을 하면서 인제 그 부분을 집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보통 주식 투자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쌓이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주가 떨어지면 이런 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정 음. 자체가 재미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어 이렇게까지 주식 투자가 어려운 적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이 폭락장이 단순한 그냥 폭락장의 전도가 아니라 정말 스트레스 레벨이 극심한 할 정도로 어려운 장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어. 이게 그렇게까지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건 결국 얼마나 장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하느냐,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느냐, 뭐 여기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에 따라서. 진짜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과정을 좀 무시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수익률, 결과만을 생각하니까 조금 이런 장이 되게 힘든 게 아닌가. 보통은 이제 어떤 기업을 정말 좀 사랑하고 투자적인 관점에서 내가 또 그 주주라는 그런 게 좀 있다면은 그 기업이 음. 힘들 때 오히려 동참하고 뭔가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더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예. 수익률 측면에서만 보니까 이거 힘들다, 힘들다, 나만 힘들다, 어떻게 하면 뭐 정거 좀 회복해서 빨리 빠져나갈까, 요런 거 생각만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아. 그겁니다.